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은 어떻게 기계가 되었나? 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인지과학의 기원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의 역사를 집대성한 프랑스의 정치경제학자 장피에르 듀피의 책이다. 듀피는 마음을 기계로 만들고자 한 최초의 과학인 사이버네틱스의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사이버네틱스가 오늘날 인공지능을 탄생시킨 인지과학의 기원임을 주장한다. 이 책에 담긴 사이버네틱스의 역사 그리고 옹기니의 풍부한 해설은 인간의 진보를 위해 인간을 격하하는 인지과학의 모순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한다. 그래서 이 책은 인지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고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 옹기니의 해설, 이 안내하는 그런 해설이 이제 챕터마다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선 읽으면은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거고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은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인지과학 이 초창기 그 시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유용한 그런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이 장피에르 듀피는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1941년생이고요. 원래는 광산학을 전공을 했으나 철학과 사회과학에 관심이 높아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교류를 했고, 이제 인식론 연구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프란시스코 바렐라, 앙리 아틀란과 함께 생명, 마음, 사회를 자기 조직화와 복잡계 원리로 설명하는 연구에 매진했다. 자기 조직화는 복잡한 사회 체계에 인간 주체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유물론적 관점으로는 인간 주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스스로 이원론자임을 선언한다. 그래서 사실 이 사이버네틱스의 역사를 훑고 있는데요. 이게 인지과학의 기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이버네틱스는 이제 유물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이버네틱스의 그런 역사를 훑으면서도 그 관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친구 바렐라와 함께 바렐라와 달리 이 바렐라의 책은 예전에 한번 살펴본 바가 있죠. 몸의 인지과학이라는 책이었죠. 이 무명이었던 DP는 계몽적 파국주의를 위하여라는 책을 주관한 후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그의 책들이 번역이 되었다.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요. 이 책의 옹기니이자 이 해설을 쓰신 이 배문정 교수님은 우석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 심리학과에 입학해서 대학원에서 인지심리학을 전공했고 인지과학 박사과정에 진학을 해서 철학, 신경과학, 언어학, 인공지능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했다. 예일대와 코네티컷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지냈고 이때 생태주의 심리학자 마이클 터비를 만나 사유의 새로운 지평을 얻었다. 학자로서 살아갈 꿈을 꾸고 있고 과학의 윤리와 책임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이제 서장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이 파란색 테두리가 있으면은 이제 저자의 말이고요. 그런 게 아니면은 이제 배문정 교수님의 안내글에서 제가 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장에서는 앞으로 탐험하게 될 사상적 지형의 대략적인 지도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사이버네틱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음이 기계로 선언되는 일이 20세기에 와서 일어났는데 이 선구자는 사이버네틱스였다. 그리고 이 사이버네틱스가 이룬 풍부한 성과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인지과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토는 프랑스 인간과학에서 번성한 반인본주의가 차지한다.
여기서 이제 인간과학은 프랑스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통칭하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버네틱스가 인지과학의 전신이자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의 선구자라는 사실은 한동안 잊힌 전설이었다. 계산하는 기계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었지만 마음을 계산기계로 선언한 것은 사이버네틱스다. 사이버네틱스가 제안한 기계의 마음은 신경망이다. 그래서 마음은 계산이고 계산은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기계에 의해 수행된다.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떤 신비한 실체에 의존하지 않고 물리법칙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사이버네틱스는 철학적으로 확고하고 근본적인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테두리가 이제 DP의 글이라고 그랬죠. 사이버네틱스 운동의 창시자들은 자신들이 매우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 과업은 마음에 대한 과학적이고 유물론적인 이론을 개발해 심신이원론의 오랜 철학적 난제를 해결하고 물리의 세계와 의미의 세계를 화해시키는 것이었다. 사이버네틱스는 생각은 기계인가를 물었고 생각이 본질적으로 기계들이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이버네틱스의 답은 당연히 그렇다. 따라서 사이버네틱스가 주장한 것은 기계의 인간어가 아니라 인간의 기계화였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네틱스의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인지과학. 1956년 메카시, 민스키, 셰넌 등이 주축이 되어 인공지능이라는 명칭을 확립한 다트머스 회의와 촘스키, 뉴월과 사이먼, 밀러 등이 주축이 된 MIT 정보 심포지엄은 인지과학의 명실상부한 출발점이다. 사이버네틱스의 마음기계가 처음부터 두뇌였고 컴퓨터는 두뇌의 인공 모형이었던 데 반해 인지과학의 마음기계는 컴퓨터라는 하드웨어 위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였다. 이 전환은 인지과학의 철학자들이 고심을 다해 개발한 난해한 논변들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유물론에서 이원론으로의 개종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인지과학이 사실은 이 사이버네틱스의 후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네틱스를 부정했고 그리고 그 사이버네틱스의 신경망 아이디어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지과학 내에서 이 연결주의를 주장한 학자들에 대해서 그토록 집요하고 가혹한 비판을 가했다. 그리고 민스키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보다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다는 선언을 남기고 스승과 함께 진행했던 신경망 연구와 결별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인지과학은 표상주의 인지과학이었습니다. 인지과학자들이 필요로 했던 개념은 표상이었다. 표상은 확실히 매우 유용한 개념적 도구였다. 이 신비한 표상 개념 덕분에 인지과학은 표상주의와 반표상주의로 나뉘어 오랜 내용을 치러야 했다. 표상주의 인지과학, 애초부터 표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인지 그 좋은 시절은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 그래서 이제 표상주의 인지과학의 좋은 시절, 이때의 인지과학은 오늘날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인지주의라고 부르고요. 인공지능에서는 고파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Good Old Fashioned AI. 그래서 고파이라고 불린다. 요 말들이 요 이제 인공지능 보시다 보면 요 말도 많이 나오죠. 고파이. 요게 요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은 표상이라 불리는 상징에 의존한다. 사이버네틱스는 마음을 계산으로 정의했지만 표상과 연결짓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사이버네틱스와 인지과학이 특히 표상주의 인지과학이 갈리는 지점이 요거라는 거죠. 이 표상. 인지주의에서 물리적 세계와 의미의 세계 사이에 놓인 간극에 다리를 놓는 것은 바로 이 표상의 의미론적 특성이다. 표상과 계산은 인지주의의 중심 교각이다. 그래서 이제 인지주의는 표상을 대상으로 통사 수준에서 수행된 순수하게 형식적인 계산이 물리적 사물인 컴퓨터에서 인과적인 과정으로 구현되고
표상이 이미 가지고 있는 초보적인 의미들의 기초에 의미론적으로 해석된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바로바로 이해가 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개드리는 내용은 이 책이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다가 흥미가 생기시면은 이제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신경계에서 작동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결과로 일어난다면 그 물리적 하드웨어가 뇌든 컴퓨터든 동일한 프로그램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동일한 마음을 생산한다는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으로 컴퓨터 은유를 옹호한다. 마음의 작동에서 본질적인 것은 그 마음을 구현하는 물질의 종류와 그 물질에 작용하는 구체적인 인과가 아니라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넘어가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추상적인 인과다. 그래서 이제 사이버네틱스와 인지주의도 다 계산주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차이가 이 표상에 있다라는 거죠. 사이버네틱스에서는 계산은 표상을 포함하는 계산이 아니라는 점. 그 계산은 의미가 제거된 순수하게 기계적인 개념의 어떤 계산이었고 이 계산이 다루는 대상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이성화된 신경망에 의해 수행된다. 인지주의는 사이버네틱스와의 단절을 강조하면서 신경망 모형을 오랫동안 조롱해왔다. 하지만 신경망은 인지과학 내에서 연결주의라는 이름으로 부활했고 상징적 인공지능과 나란히 어깨를 겨누는 완전히 성숙한 패러다임이 되었다. 인지과학 내부에서는 이 표상주의와 인지주의에 반대하는 흐름이 이제 드러났다. 이제 체화된 인지, 상황적 인지, 생태 인지, 베이즈적 접근 이런 것들이 초기의 사이버네틱스 정신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인지과학 교과서에는 인공지능뿐 아니라 인공생명, 진화 로봇 등의 연구 주제들이 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사이버네틱스에서 시작된 인공두뇌 연구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표상이 제공한 의미의 안전지대 덕분에 인지과학의 연구 주제에서 통째로 사라졌던 의식의 현상학도 부활했다. 2020년대 현재의 인지과학은 큰 자율성을 획득한 기업형 인공지능과 데이터과학의 자리를 내어주고 쇠퇴의 길을 걷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인지과학은 사이버네틱스 전통과 다시 결합하기 시작했고 인공두뇌의 제작으로 마음의 기계화 과업을 완수할 거의 모든 준비를 끝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이 과연 기뻐할 일인지는 인간으로서 이건 천천히 곱씹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변문적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인지주의의 가장 맹렬한 비판자 중에 한 명인 존 썰, 통사론 그 자체는 의미론을 구성하지 않으며 통사론은 의미론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의 위장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인 과정을 모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제 피자를 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주의에 대한 가장 강렬한 비판자가 존 썰인데 이제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비판도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사이버네틱스에서 의미와 마음은 미리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 떠오른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유물론이라고 그랬죠. 썰의 인지주의 비판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의미를 전제하는 계산에서도 새로운 의미가 생겨날 수 없는데 눈먼 계산에서 의미가 출현하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지 의문을 던질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네틱스의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이버네틱스는 의미를 계산에서 도출하지 않고 인과적 물리법칙에서 도출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물리학은 선형을 넘어 비선형의 동력학을 다루며 구성 요소들이 비선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복잡계에서 예측할 수 없고 새로운 속성이 창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한다.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체계들은 자기 조직하고 자율성을 가지며 그 발달의 궤적이 뜰개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체계들은 지향성과 방향성을 가지며 마치 그들의 경로가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 체계에 의미를 제공하는 어떤 목적에 의해 안내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리적인 현상들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특이점들의 특성들을 탐색하면 물리법칙에 적용을 받는 자연세계 안에서의 의미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인지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진 의미는 의도와 의식을 부여받은 존재와 관련된다. 반면 사이버네틱스의 의미는 훨씬 더 보편적이고 추상적이었다. 그들의 의미는 자연에서 나타나는 모든 복잡한 조직화의 행태에 내재하고 심지어 무생물에게도 있으며 주체성의 흔적을 지니지 않는다. 사이버네티션들의 보편주의가 얼마나 포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 한 강고한 유물론자는 자연의 모든 곳, 순환적 조직화를 드러내는 모든 것에서 마음을 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류의 소용돌이, 개미 집단, 진동하는 전자회로 등. 그래서 이제 물리적 인과는 계산 가능하고 계산은 물질로 구현될 수 있고 의미는 계산에서 떠오른다. 이 도약은 인과와 계산, 계산과 의미를 연결시킨다. 이 반인본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1960년대, 70년대에 프랑스 인간과학을 점령했던 반문화 운동이며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해체주의를 모두 포함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간관을 지칭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반인본주의 기획은 인간의 죽음을 선포하고 근대적 주체 개념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이 반인본주의가 반대하는 인본주의는 인간들 사이에 평등하고 보편적 존엄을 말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에 반대한다는 거죠. 하이데거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소유와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술과학이며 그 기술과학의 정점에 사이버네틱스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네틱스가 이 인간 중심주의의 정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프랑스 인간과학에서는 사이버네틱스에 정반대의 영광을 부여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인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과학관을 이 사이버네티션들이 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동등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반인본주의 기획이 가지는 딜레마는 인간 개념이 특별한 지위를 해체한 후에도 인간이 개체로 실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스스로를 기계로 만든 마음에서 왔다. 알고 보니 인간은 결국 기계에 지나지 않았다. 동물도 식물도 산 것도 죽은 것도 모두 기계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사이버네티션이 이제 이야기한 이 마음이 기계다. 이런 거랑 이제 맥락이 같죠. 그래서 DP는 프랑스 인간과학자들의 주장을 따라 사이버네틱스가 철학적으로 반인본주의였다고 기소한다. 하지만 이 기소는 사이버네티션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일이다. 그들은 한순간도 인간을 혐오하거나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고 대부분이 유럽 출신의 백인 남자들이었던 사이버네티션들은 근대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근대인들이었다. 과연 사이버네틱스는 반인본주의였나? 글쎄다. 하지만 이 사이버네틱스는 반인본주의 운동의 성장과 부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 사이버네틱스는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반인본주의에 인간을 기계로 간주하는 과학적이고 합당하고 권위 있는 논리를 제공했다. DP가 진정으로 문제 삼고 싶은 지점이 바로 여기다. 오늘날 반인본주의의 뒤를 잇는 철학적 인간관은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룬 바가 있죠. 다음 세대야 어찌되었던 기계인간은 모든 종류의 비인간주의에 가장 좋은 해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계인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사이버네틱스는 이 모든 상상과 실천의 빗장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인지과학의 기원이 이 사이버네틱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이버네틱스가 이 포스트 휴머니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간관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의 요점이 뭐냐, 이 DP의 포지션이 뭐냐, 이 입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DP가 사이버네틱스와 인지과학의 불행한 가족사를 폭로하는 것을 넘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반인본주의까지 소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사이버네틱스와 인지과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질적이고 은폐된 동맹의 진실을 드러내고 이 동맹이 도달할 종착지가 결국은 생물학적 인간의 멸종을 넘어서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소멸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어 한다. 기계는 정의상 자유의지와 주체성을 지니지 않는다. 자유롭지도 않고 주체적이지도 않은 이 기계에는 어떤 윤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지구의 땅과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맹목적으로 생존하고 욕망하는 기계는 주체적으로 행위할 수 없다. 내가 이웃에 어떤 위해를 가해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자유의지도 주체성도 없는 한낱 기계에 지나지 않으니 말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맨 앞부분에 이제 지은이 서문이 나오거든요. 2009년 MIT판의 서문의 내용들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무한히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인간의 윤리적 자원은 같은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의 기술적 야망이 인류에게 세계에 대한 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간을 마음대로 조영할 수 있는 사물의 지위로 끌어내리고 있다. 기계로서의 마음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 우리를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내 깊은 비관이 있다. 제우스가 암피트리온을 이제 모사를 하는데, 그래서 겉보기에는 암피트리온이랑 같습니다. 아니, 실체적으로도, 이게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같습니다. 실체의 특징들을 가질 수 있고, 그 목록은 충분히 완전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모사도 그 무언가를 포착하는 데는 실패한다. 사랑의 본질은 바로 이 무언가, 모든 것을 말하지만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어설픈 단어에 있다. 나는 스스로를 세계의 창조자 또는 재창조자로 설정하려는 사람들이 가지는 존재론이 세계에 거주하는 존재들의 무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존재들을 묘사하는 특징의 목록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두렵다. 나노기술의 꿈이 현실이 되고 세계의 모든 존재가 시뮬레이션이 된다면 우리가 오늘날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